구독, 좋아요. 자, 박상규 시사평론가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고 나니까 협상이 타결이 돼버렸네요. 뭐 새벽부터 그동안 조용했던 KBS를 예. 비롯한 네. 주요 레거시 매체들이 그냥 뭐 알림 보내느라고 예. 휴대전화가 아주 그냥 몸살을 앓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알려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걸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관세율이 15%로 15% 규모로 하기로 했다. 뭐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에 이른다.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하면서 그 주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먼저 평가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후 세부 내용과 관세 협상단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진행됐을지 그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총괄적으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예. 정치적 목적을 이룬 반절의 성공이고 반절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15%라는 숫자에 굉장히 지금 포인트를 맞추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이 이 상호 관세율 15%는 일견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이제 뭐 경쟁국들과 같거나 낮다, 우월하다 이렇게 아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로 그동안 관세를 안 내왔어요. 0%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5%가 생겼죠. 그러니까 없던 관세가 15% 생겼는데 물론 일본도 15, EU도 15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자, 자동차만 놓고 봅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본이 2.5%를 내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0%. 따라서 일본도 15, 우리도 15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것 같지만 2.5%의 가성비라고 볼 수 있는 그 가격차 이익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간단히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아반떼, 현대 아반떼 주력 차종 미국에서 가장 인기 품목입니다. 이게 일본차 동급의 일본차에 비해서 한 2% 남짓 가격차가 있어요. 예. 딱 요번 그 차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진다고 하면 일본의 동급의 뭐 코롤라도 있고 캠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본 차를 미국 사람들이 원래 좋아해요. 근데 좀 비싼 게 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보다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좀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한국 차가 싸니까 사준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지면 과연 사겠는가? 자, 이 점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그 사족을 못 쓰는 차가 뭡니까? 독일의 BMW, 벤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런 유럽 차와도 미국 시장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한국 차 특별히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12.5%로 못 맞춘 것은 좀 안타깝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5%로까지 내려줄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예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들쑥날쑥 지금 아주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뭐냐면 벌써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15%가 잘 된 것이냐라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 관한 한 그런 그 의구심이 이번에 그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자, 트럭을 개방한다 그랬어요. 미국 트럭 좋습니다. 제가 뭐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트럭이 우리나라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싸고 견고한 미국은 트럭의 나라예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산 트럭들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엄마 떡도
좋아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될 일이겠는가?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가장 포인트는요. 농산물이에요. 예. 자,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의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켰다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fully accept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씨는 뭐라 그랬느냐?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네. 이게 영어로 한 말과 한국말로 한 말인데 같은 말인가요? 전혀 다르게 들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워싱턴 특파원들이 좀 취재를 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취재를 하니까 김용범 실장이 추가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측 관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그런 걸 홍보하기 좋아하는 그 성격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내용상으로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농산물 시장이 김용범 실장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미 우리가 90 몇 %는 다 개방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 남아있는 게 한 10개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안에 쌀과 소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이걸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네. 지금 국내외 언론들 외신들도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정책실장만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저는 이게 같은 말 같지가 않아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특별히 설명했느냐? 이게 그만큼 예민해서 그래요. 이걸 열어줬다고 하는 순간 남태령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네. 그거는 없다. 그리고 하나의 해프닝이 또 있었어요. 네. 뭐냐면 KBS 알림에 처음에 뭐라고 들어왔냐면 저도 자다가 뭐 지금 아주 놀랐어요. 막 몸살을 앓듯이 막 스마트폰이 울어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의약품은 이번에 15%로 똑같이 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철강과 알루미늄도 이런 비철 금속 여기에 구리도 들어갑니다. 15%로 합의를 했다. 근데 잠시 후에 그거는 50%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네. 막 혼선이 일어난 거예요. 다 15%로 한 거야 이러다가 그 철하고 알루미늄은 아직 그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철은 50%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번에 협상단 만났을 때 그 트럼프가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간의 이른바 2+2 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45분에 예. 이제 열려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2주 이내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여기에 또 대통령실이 엄청 지금 홍보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다. 자, 하는 건 좋은데 그때 가서 또 더 내놓으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쌀과 소고기 부분이 아직도 의구심이 전혀 안 풀렸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세 번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1,000억 달러 얘기했다가 몽몽몽 커져가지고 3.5배가 됐어요. 자, 이걸 누가 냅니까? 정부가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냅니다. 지금 가 있는 사람만 해도 김동관. 그래서 이제 김동관 부회장, 한화 부회장이 얘기한 게 맡아야 될 게 1,500억 달러의 조선업 기금이 1,500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네네. 물론 현대 한화오션만 내는 건 아니에요. 현대중공업도 현대중공업도 내지만 어쨌든 네. 기업들이 1,500달러. 조선이 나머지가 2,000억 달러인데 자, 일단 그걸 만드는 것부터가 참 난감한 얘기일 겁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상법 추가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에 지금 기업들을 옥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은 또 내놔라? 좀 기업들 죽을 마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 관계자 표현을 보니까 차를 탔는데 이재명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탔는데 엑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차가 하도 덜컹대가지고 좀 멀미날 지경이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 그랬느냐. 이게 3,500억 달러가 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다. 대출, 지불 보증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실제로 현금은 얼마 안 된다. 애써서 또 정책금융이다. 예,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지불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고 실제 돈은 또 얼마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여기다가 90%의 수익을 예. 이 펀드에서 나는 수익을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네. 이건 그 이제 또 정책실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 그거 저 일본도 한 거하고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일본이 넣은 건 사실입니다. 90%의 그 펀드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 자,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돈은 우리가 돈만 내고 10%만 투자 수익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사실 뭐 자꾸 일본과만 비교를 하려 드는데 이게 사실 돈이 그럴 돈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뭐 미국에 재투자하는 거니까 어쩌고 그 투자를 했으면 투자 수익을 우리가 반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규모를 비교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나라의 2.2배예요. 경제 규모가. 유럽연합은 우리의 5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지금 낸 것이 3,500억 달러. 이게 일본이 우리의 2.2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63%예요. 많이 낸 거라고요. 2.2배로 절하를 해야죠. 예. 그래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턱없이 많이 낸 거다. 결국 기업들이 낸 돈으로 정부가 지금 광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엄청나게 내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봐도 지금 15%라는 숫자에 너무 꽂혀 있고 또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을 홍보하는데 너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2주 뒤에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그 발표가 났으니까 하겠죠. 이것은 그 더 좀 제대로 구체적인 그 액수를 가져와라. 그리고 지금 아직 타결 안 된 거 있잖아요. 철강, 알미늄, 그리고 구리. 예. 구리 50%. 그리고 이번에 또 반도체 의약품은 만약에 그 더 낸다 하더라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고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이 밝혔어요. 최혜국, 영어로 Most Favored Nation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 그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할지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이재명의 말 맞다나 큰 산 하나는 넘은 건 맞는데 그 뒤에 있는 산이 결코 간단치가 않다. 쌀과 소고기 문제에는 좀 더 확연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이 부분이 아직 저는 좀 불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미 투자는 3,500달러가 맞는 것 같아요. 3,500억. 예. 네, 3,500억 달러가 맞는 것 같은데 LNG 지금 구매도 나와 있잖아요. 그 1,000억 달러 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플러스 이제 별도의 1,000억 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토탈 4,500억 달러 주고 예. 15% 받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포괄적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이걸 여쭤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정부가 대미 투자 규모를 약 1,000억 달러로 나름대로 정부 측의 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규모를 볼 때 한국과의 차이가 지금 2.2배 또는 뭐 2.5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한 1,000억 달러 규모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사실 일본이나 EU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그게 맞기는 맞는 거죠. 예. 근데 1,000억 달러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김정관 씨가 뉴욕으로 달려가 스코틀랜드로 달려가 동선 따라 달려가면서 타진을 했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15%는커녕 20% 쪽으로 두들겨 맞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확 내준 거죠. 그래서 3,500억 플러스 LNG 1,000억 4,500억 내고 15% 받은 건데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게 1,000억 달러, 최종안으로 내놓은 게 2,000억 달러까지가 저희가 들었었잖아요. 그 2,000억 달러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3,500억 달러 그 사이에 1,500달러가 하루 사이에 지금 늘어버린 셈이 됐잖아요. 하루 사이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3배. 3배.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 주고 15%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뭐 이게 전 잘했다고 절대 평가하기 어려운 15%고 예. 아직도 쌀과 소고기 문제는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철과 알루미늄은 다음으로 넘겼고 그다음에 지금 뭐 디지털 장벽 해소도 무슨 정밀지도 반출은 뭐 우리가 안 해줬음네 뭐 지금 뭐 우리가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구절절 지금 대통령 정책실이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하러 가기 전까지 아직 한 뭐 2주 한 닷새쯤 남았잖아요. 예. 이제 하루하루 좀 기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 뉴욕 특파원들이 좀 뛰어다니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할 거예요. 예. 지금은 KBS나 이런 그 레거시 언론들이 대통령 정책실의 발표대로만 지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각종 뭐 AFP, 로이터 등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외신들의 보도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이라든가 국무부, 러트닉, 베센트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밤 10시 45분부터 시작될 2+2 회담의 결과까지 봐야 그 내면이 좀 더 소상히 드러날 것이다. 너무 그러니까 이건 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의 혼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현대차가 네. 장외시장에서 8% 올라갔다가 네.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2%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걸 지금 따져보면서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 점을 중요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쌀과 쇠고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말이 너무 다른 게 이상해요. 완전한 개방과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라는 이 두 사이에 너무 간극이 큽니다. 예. 네. 그렇죠. 나중에 이 농산물 문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쌀과 소고기를 빼고 다른 농산물 대폭 늘리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오늘 아마 2+2 또 결과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시지 않았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3,500억 대미 투자 금액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3,500억 달러가 확 늘은 데는 이재명 정권이 정상회담에 한미 정상회담에 좀 매달린 측면이 있다. 그런 것도 뇌피셜이즘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자막이 딱 두 줄이에요. 예. 15%를 얻었다. 2주 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 EU, 특히 일본이죠.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안 될 것이라던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홍보 포인트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15%를 얻은 것은 뭘 내주고 얻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허앵커 얘기한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목말랐잖아요. 그거 2주 안에 한다는데 지금 2주 안을 오늘서부터 기산해 보면 광복절 전입니다. 예. 광복절 전에 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한미 정상회담 하고 돌아왔으니 8월 15일 날 만여 명의 그 국민들 앞에서 하겠다는 이른바 국민 임명식. 이 자리를 축제 분위기로 이제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그 어떤 일정표에 이재명 정권이 정말 올인을 했구나. 그래서 일단 얻은 건 맞는데 그 얻은 내용을 이제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 축조 심의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왔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소상히 좀 밝혀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한 내용을 좀 잠깐 이거 살펴볼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4천억 달러 투자 요구는 과도하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조업이 낙후된 일본과 이미 제조업 강국이 된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제조업이 일본보다 더 강국이어서 미국을 제조업 차원에서 보면 도와줄 게 많으니까 뭐 4천억 달러 거기까지는 미국이 요구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과 비교하면서 제조업 수준까지도 비교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서 계속 마스가라고 하면서 조선업에 그야말로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관련 펀드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으로 이제 미국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미국은 얻을 걸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은 어차피 누굴 줘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이미 했고, 그걸 증설하기로 했고, 또 다른 곳에 지금 미국 조선소는요, 거의 뭐 쓸모가 없어요. 그걸 지금 한국이 싹 사주겠다고 하니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MRO, 유지 보수 이게 이제 선박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하냐면 미국의 유령선 같은 고물배가 들어와서 완전 3배가 돼서 나가요. 예. 미국이 사실은 쉽빌딩 조선 자체보다는 이 MRO에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야말로 한국처럼 납기 안에 깔끔하게 잘 해서 해주는 그야말로 이런 AS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한국에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또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암참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그랬잖아요. 조선업과 자동차는 아주 복합적인 하청업과 연관돼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지금 8월 4일 날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조준선 정렬 끝냈잖아요. 예.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암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된다 그랬어요. 자, 자동차와 조선업이 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내야 될 주력군들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저거를 통과시키면 그 돈을 만들어야 될 조선업과 한국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대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저도 뭐 대학에서 그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아니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해야 돈도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법인세도 1% 더 올려받는다 하지. 상법 개정안으로 집중 집중 투표제예요. 투표제 해가지고 거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하지. 도대체 뭐가 기업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선박 건조를 어느 시점에 맞춰서 기일에 이제 납품할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 불법 파업을 해서 장기간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하다가 막 기일이 밀려가지고 임박하면 그것도 또 보상해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52시간제로. 그러니까 몰아쳐서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 한번 멈추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몇십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말짱 꽝인 거예요. 자동차 이 노조가 파업 한번 해버리면 조선업은 배는요 딜리버리 납기를 못 맞추는 순간 그 발주한 사람들은 땡큐예요. 왜냐하면 깎으면 되거든. 이미 자기네가 발주한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노조 파업을 하면 누가 죽어나느냐?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죽어나는 거죠. 돈이 있어야 2천억 달러를 만들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과연 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엑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그냥 토하겠어요. 그러면 기업 관련해서 반기업적 입법들을 좀 멈춘다거나 뭔가 유예해주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들 보고 돈을 내라 그래야지. 시쳇말로 어디 그냥 골목에서
학생들 지나다니게 안전 보장을 해줘야지 일진들이 돈도 뜯고 또 뭐 요구 사항만 잔뜩 하면 학생들 학교 가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오죽하면 비유까지를 쓰고 싶은데 예. 그 농업 관련해서도 지금 10개 농산물 중에 뭐 미국의 유전자 변형 그 감자, 사과, 과일이 잔뜩 들어 있어요. 네네. 인도네시아는 32%의 관세를 19%로 낮추면서 뭘 약속해 줬느냐? 검역 검사를 다 철폐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건강,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농산물을 완전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쌀, 소고기 중요하죠? 쌀, 소고기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중이. 네네. 그거 지키자고 어찌 보자면 호남 중심의 그 절대 지지층 또 전농 등의 그 한우협회 등의 또 걸핏하면 남태령으로 트랙터 타고 넘어오겠다는 이 지지층을 지키려고 너무 소탐 대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층을 설득해서 더 중요한 한국이 먹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자동차, 철강, 알미늄 또 나가서 반도체, 의약품 이거 아직 줄줄이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설득해야 될 것은 설득하지 않고 옥죄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옥죄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그 기업가들로 하여금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라는 건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기업 총수들 미국에 줄줄이 갔던 장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선, 정몽준 회장 아들이잖아요. 예. 그거 한번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선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한화오션도 이미 그 김동관 부회장 2세가 하고 3세죠. 엄밀히 말하면 3세 경영으로 기선 회장은 이제 3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구글 캠프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일정을 바꿔서 전용기 타고 지금 워싱턴 가서 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본인은 본인의 힘으로 테슬라의 머스크 CEO하고 65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거 잘했죠. 파운드리 그 계약. 그런데 반도체 관세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구광모 또 뭐 LG에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제일 떨떠름할 것 같아요. 이거 15% 성적표는 사실 현대기아차로 보면 갑갑한 액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오지만 그 류진 회장도 지금 가 있다 그러고 지금 워싱턴에서 전경련 회의 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뭐냐면 줄줄이 워싱턴으로 지금 다 모였는데 그 기업 회장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대통령실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저게 자발적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기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나 다 미국 현지에 이제 주요 시설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관세 타결도 문제지만 관세 이후에 벌어질 것에 대한 더 대비도 해야 되고 미국의 현지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 부분도 탐색했을 텐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살살 흘리면서 언론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을 향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막판 지원을 위해서 미국을 했다.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걸 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부분이 진짜로 중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이 관세 부과 기한 하루 남겨놓고 한 2, 3일 남겨놓고 대기업 총수들이 간 거 자체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지만 효과 부분도 있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 가능하시겠어요? 대내용이죠. 대내용?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 회장들이 출장 오는 게 무슨 기사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기업가들이 모이는 나라예요. 다만 뉴욕으로 많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다 모였다는 게 좀 다르다면 다를까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에게는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이 혼신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4대 총수가 다 지금 워싱턴으로 자발적으로 갔다. 자발적이란 말을 믿자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민생 경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요. 저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세계에서 자기가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5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5대 자동차 수출 강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현대차가 5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랑스럽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까지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잘 팔린 이유는 죄송한 얘기지만 품질 때문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옛날 포니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 고급차와 어깨를 겨룰 수준은 아니고 그때까지는 지금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그 가격차 한미 FTA의 0%와 일본이 물어왔던 2.5%의 그 가격차로 승부를 해왔어요.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1%나 0%밖에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여러 그 품질 좋은 차 또 고급차의 대명사인 독일차 등과 과연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정말 지금 난감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미 고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브라질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브라질 관련된 소식이 중간에 좀 몇 번에 걸쳐서 알려졌는데 그간에 이제 전직 대통령, 브라질 전직 대통령 보소나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간에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그간 보였던 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맞설 것처럼 우리는 중남미에서 우리가 반미 선도 국가야 뭐 그런 식인 것처럼 나서더니 이제는 대화자 입장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룰라 대통령이 이제 미국 관세 부과 기한이 지금 나흘 앞두고 지금 밝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 대신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브라질은 미국과 맞설 수가 없어요. 땅덩어리만 컸지 속은 텅 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룰라도 다시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기반이 아주 지금 취약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룰라도 지금 그 여러 가지 개인 비리 문제가 걸려 있어요. 리스크가 많은 대통령이다. 또 하나 트럼프가 브라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브라질은 공산품을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모든 공산품은 다 메이드 인 US 아니면 그 유럽산 아니면 한국산입니다. 휴대폰 못 만드는 나라예요. 축구만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축구도 뭐해서 1등도 못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꼭 가져와야 될 건 오렌지밖에 없어요. 미국산 오렌지의 60%가 브라질에서 나오는데 이게 품질이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다 거의 브라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한두 개는 더 있겠죠. 뭐. 저는 뭐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그거하고 토마토가 좀 많이. 그다음에 삼바 축제 보려고 미국 사람들 관광 가는 거 정도. 좀 내가 너무 나라를 비하하는 건지 모르지만 브라질은 경쟁력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싸울 수 없다. 근데 이제 여기도 사회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룰라가 바로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버티는 데까지는 한번 버텨보겠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우소나루를 제2의 트럼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핍박하니까 브라질은 아주 딱 그냥 좌표를 찍었어요. 너네는 특히 내가 50%로 손을 보겠다. 근데 그 브라질이 아니고 룰라예요. 룰라를 손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룰라가 조금 냉정을 찾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사실상 굴복하는 거다. 예, 그런데 멕시코는 좀 버티고 있죠. 예. 멕시코는 토마토에 멕시코가 토마토군요. 멕시코는 토마토의 70%. 그러네요. 근데 왜 또 멕시코는 버틸 수 있냐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샌디에고 거기 아주 좋습니다. 샌디에고 국경만 딱 넘으면 멕시코인데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공장도 그 멕시코의 티후아나라는 곳에 샌디에고만 넘어가면 있는 곳에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아이들은 집은 샌디에고에 놔두고 학교는 미국 학교 보내면서 본인만 국경 넘어서 저 티후아나 공장 갔다가 일 끝나면 돌아오고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과 이 자동차 많은 부품 산업을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셰인바움 그 멕시코 대통령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는 브라질과 달리 얽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멕시코를 응징하려다가는 이게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토마토도 물론 있지만 자기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그리고 잘못하다간 그 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좀 다르다. 그래서 셰인바움은 좀 세게 나가는 거죠. 국경을 맞대면서 연관 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라질과 멕시코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봐가면서 트럼프에게 대들어야지 브라질은 대들 입장이 전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잠깐 살펴볼게요. 중국의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관영 영문 매체죠. 글로벌 타임스에서 논평을 낸 게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문제에 대해서 한미 협력이 한국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스, 사실상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이 글로벌 타임스가 마치 한미 간의 조선업을 협력하면 우리나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정말 뭐 걱정이 아니라 예. 견제를 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그 조선업의 물량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만드는 배는 싸구려 배예요. 네. 그냥 덩치만 컸지 이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배들. 뭐 이런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거 단순한 배들이 있잖아요. 덩치 크고 싸게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거. 이게 중국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1위. 그런데 이 고부가가치 선박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함 분야. 미국이 특히 한국, 일본, 특히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군함 건조 또 MRO에서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이 분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MRO니 뭐니 중국이 누려온 혜택이 많아요. 네. 미국이 그동안은 중국하고 좀 잘해보려고 그 물량을 좀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그 이틀간의 회담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90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워낙 좀 덩치가 크니까 트럼프가 이걸 한판승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일단 중국은 석 달간 좀 보자. 먼저 이제 한국 등 주변부터 좀 다 정리하고 그 예전에 중국의 그 고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청나라가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한국 먼저 친 이유는 조선 먼저 친 이유는 그 조선이 뭐 대단히 뭐 그 위협 상대라기보다는 중원을 정벌하려니까 뒤가 안심이 돼야 되니까 한국을 때리러 온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보자면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누려왔던 이 조선업 물량을 한국이 가져가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선도 손을 대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에 그건 안 줍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마스가를 가지고 오니까 그거를 나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다 떨어진 조선소 사가지고 한국이 싹 세단장 해가지고 잘해주겠다고 하고 고물 다 된
그 군함 보내면 세배돼서 나오는데 네.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같은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 조선업이 이번에 어쨌든 그 타결을 하는데 저는 1등 공신이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뜩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을 자꾸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도 이 안미경중 하는데 이재명 정권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임해야 한다. 이 조선업은 우리가 무기로도 쓸 수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합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장면 볼게요.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서 싱하이밍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좀 드릴 텐데, 자, 요 한번 뒤에 한번 네. 앞에 내용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냐면 싱하이밍이 전 주한 중국 대사죠. 싱하이밍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싱하이밍이 제25차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의 정치외교 세션에서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 세력이 조성하고 있다. 이들을 정부가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시진핑이 APEC 정상회의 때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나 이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중 외교 관련된 좀 고위급 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던 자리에 이런 직접 반중 세력을 단속해라. 이재명 정권한테 지금 직접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어떻게 지금 해석할까요? 자, 싱하이밍 네. 뭐 한국 발음으로는 형해명 씨인데 네. 이 사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사할 때 일개 그 부국장급이에요. 네.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 평양에 근무하고 난 뒤에 왔죠. 우리말을 김일성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우리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고 네. 어휘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할 때 중국 대사관 가서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일개 부국장급 주한 중국 대사가 제1 야당 그때도 야당이지만 제일 덩치가 컸잖아요. 그 대표를 옆에다 앉혀놓고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두툼하게 꺼냈습니다. 다 써놨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 15분간 줄줄 읽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약간 고개를 15도 정도 숙인 뭐 이게 뭔가 경청하는 모드로 무릎을 딱 모으고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그 수첩에 일부 적기도 하고.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저울질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배팅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때 다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일개 그 부국장급 중국 대사가 저런 말을 하는데 저 소리를 한국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다소곳이 듣고 있는가? 뭐라도 한 마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장본인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 그랬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고 지금 중국 아주사라는 곳으로 인사이동 이게 말년입니다, 말년. 이제 이 사람 곧 은퇴해요. 그러니까 말년 뭐 군대로 말하자면 갈참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인물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뉴스로 써주면 안 되는데 예. 그 싱하이밍 눈에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자기가 볼 때 만만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야당 대표일 때는 자기보다 동급이 아니라 조금 낮게 본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때 그 인터넷에 돌려보세요. 그 장면이 도대체 주한 외교사절이 그 할 수 있는 태도인가. 그러면서 그때도 보면 뭐 내부 이렇게 구경시키면서 뭐 아주 사뭇 무슨 옛날 환관 출신 중국 칙사가 와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뭐 이 사람은
그 현재 한국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아주 자기보다 한 수 아래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이 방자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 이게 중국 외교부장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심지어 만약에 이거를 더 격이 높은 무슨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만약에 이거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얘기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네요. 이게 무슨 칙사입니까? 이게 황제 칙사입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일개 국장급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아니 반중 극우 세력을 누가 규정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대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을 때 공자학원이 기승을 부렸어요. 동방명주, 그 음식점. 그때 이 사람이 중국 대사를 할 때 해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하라? 과연 그 반중 극우 세력을 이 사람이 지목한다? 단속하라고 요구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소위 그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 포럼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중국 황제가요. 그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칙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꼭 조선인 무슨 노비 출신 조선에서 정말 그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변절해서 밀정 노릇이나 환관 노릇을 하다가 발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주를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한 일이 뭐냐면 은 긁어 모으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대문 독립문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 모화관이라고 그런 사람들 와서 머무는 자리인데 거기에 줄줄이 세자 심지어 어떨 때는 임금 직접 가서 그 보고 고관들은 뇌물에 여자 바치면서 하던 그 굴욕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자리 그 자리를 헐고 세운 게 독립문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립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왜 그 정부에서 외교부도 그렇고 이런 결례다. 국격상 이런 얘기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짤막한 논평이라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전 논평 나왔다는 소리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 정부의 직접 경고? 아니 누가 경고를 합니까 대체? 이런 거를 방관하고 놔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 관세 협상을 주로 다루고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여러 문제를 같이 다뤄봤습니다. 좀 주제 장면을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라이츠 부소장과 JTBC와의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는데 플라이츠 부소장이 JTBC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프레드 플라이츠, 저희가 지금 이 부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지난번 한미의원연맹 간담회 당시에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을 경고를 했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정부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JTBC 보도가 이 보도를 하면서 플라이츠 부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실제로 의원연맹 한미 의원연맹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느냐 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JTBC가 보도를 했다가 플라이츠 부소장이 공개적으로 X계정에 JTBC 완전 가짜뉴스다. 중요한 사실은 문장을 누락했다. 내가 보낸 이메일의 중요한 문장을 아예 빼버리고 보도를 했다 하면서 이 관련된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그 부분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준비된 자료를 있으면
예, 저게 브래드 플라이츠가 직접 공개한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자를 오래 했고 후배들이 쓴 기사를 데스크를 참 수십 년 봤던 사람으로서 저거는 그냥 왜곡 보도의 전형이죠. 누락을 시켜버린 거죠. 예. 그것도 핵심을. 그러니까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이 말했을 때 조정식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여야 공동대표 포함해서 13명이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들었고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은 그때 자기가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 탄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조야 인사들은 이것을 지켜보지 않겠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번역을 했지만 분명히 그 말을 했다고 하고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몇몇은 기뻐했고 몇몇은 꽤 짜증을 냈다고 주변에 말했어요. 그럼 누가 기뻐했고 누가 짜증을 냈는지는 짐작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열셋이고 그걸 플라이츠 부소장이 직접 주변에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JTBC가 보도를 하려면 이른바 언론이라고 하면 전문을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만 쏙 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프레드 플라이츠 이 플레이츠 부소장은 거짓말쟁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츠 부소장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1기 집권 때 백악관 NSC의 그 멤버였고 지금도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그 옆에는 당시에 그 유명한 헤리티지 재단의 시니어 연구원, 선임 연구원도 같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플레이츠 부소장은 위성락 이재명 정권 그 국가안보실장도 만났었어요. 이 앞서서. 네.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런데 JTBC가 그 발언 중에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발언을 얘기하면서 빼버린 거예요. 이 대목을. 아니 발끈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JTBC에 제소를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제소를 하리라 봅니다. 네네. 그래서 명색이 언론이라고 한다면 저 보도를 하지 말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면서 비판을 하려면 하든가 해야지.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고 보도를 하면서 말한 사람을 거짓말장이를 만드는 이런 보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그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 이거 언론이라고 할 수 없죠. 예, 플라이츠 부소장이 직접 이런 얘기했습니다. JTBC가 나의 말을 잘못 전달했다. 인터뷰한 기자가 내 답변에서 의도적으로 문장을 누락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문장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감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내용을 아예 JTBC가 누락을 빼버렸다. 핵심적인 문장이었는데 이걸 빼고 가짜 뉴스를 JTBC가 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JTBC 보도가 얼마나 조작된 건지 가짜 뉴스인지 다시 확인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JTBC가 이 사실은 플라이츠 부소장이 미국 인사라 자기들이 보도를 해도 뭐 미국 인사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허위 보도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야 보수 진영 이번 기회에 플라이츠 막 보도하는데 저거 좀 이번 기회에 주장을 확 좀 짓밟아 버리고 좀 충성스러운 액션을 좀 JTBC가 보도하자 뭐 이런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허앵커의 추측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데스크의 지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 기자는요 네. 아마 저 기사를 본인이 취재해서 쓴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온 발언과 논란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일선 기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취재해서 씁니다. 근데 저것은 이미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그것도 일종의 경쟁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같은 곳에서 이미 보도를 한 내용이고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 썼어서 이게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며칠 뒤에 반박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럼 반박을 하려면
팩트에 기반해서 제대로 해야죠. 그렇다는 것은 JTBC의 저 기자보다 더 상급에 있는 데스크나 그 이상에서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는 기사를 써라 라고 지시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언론사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일선 기자가 이거 제가 한번 반박 기사를 써볼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JTBC가 사측에 상당한 간부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기사다. 제목을 그렇게 뽑기 위해서. 그런데 요새는요. 한국 언론에 난 거 미국에서도 그대로 봐요. 영문으로 번역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수시로 서울발로 기사를 타전합니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뭐 미국이 뭐 옛날처럼 한국에서 뭐 한양에서 쓰면은 한 1년 뒤에 알려지는 그런 뭐 조선시대입니까 지금이? 실시간으로 다 본다고요. 제발 저런 꼼수 그리고 정말 의도가 뻔히 보이는 기사는 이런 걸 기사로 쓸 때 그리고 그걸 누락시킬 때 저는 참 스스로 제어 능력에 의해서 대단히 창피할 것이다. 그런 걸 무릅쓰고 기사를 쓴다? 언론이랄 수 없습니다. 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딱 한마디로 마지막 정리해 주셨네요.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 전한길 강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선거 문제 중에 그 부분 한번 좀 잠깐 다뤄볼게요. 자, 전한길 강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개 지지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죠. 김문수 장동혁 의원은 당연히 답하겠다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한길 씨가 공개 지지서를 보내오더라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지금 확인됐는데 일단 이 전한길 강사의 이 부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가 전유관이라는 본명으로 입당한 지도 꽤 지났습니다. 예. 본인이 10만 당원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왜 10만 당원 양병설이 나왔나 했더니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기상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는 4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요청하면 부탁하면 그분들이 당원으로 새로 가입하면 예. 보통 뭐 44만 명 정도 되면 10만 명 정도 신규 당원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몇천 명 정도 신규 당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뭐 많이 늘어나 봐야 10만 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본인이 지금까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많이 이름을 떨쳤잖아요. 그렇죠. 동대구역 집회, 그 이전에 그 우중의 부산역 집회. 문제 지금 상당히 유력한 그 우파 진영의 인사가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인이 석 달 이상 책임당원으로서의 당비 납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 선거에는 못 나간다. 본인이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면접을 좀 보겠다. 예. 그러니까 면접 이전에 그런 얘기 했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후보에게 모든 표를 몰아줄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두 후보가 호응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장동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면접을 보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자, 과연 이게 형태가 맞는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란 말이 상당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 경선이나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겠다는 후보자들 중에 전한길 씨의 면접 요청에 응하겠다는 분과 무슨 소리냐 왜 그런 면접을 하느냐라고 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긋는 후보들이 나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이제 당선을 위한 어떤 유리한 고지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지금 많이 추락해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이게 잘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이 중도 확장력, 뭐 중도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지지율이 허리가 뚝 꺾인 건 맞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10%대를 본 지가 몇 번이고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지금 더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조사는 26, 7%대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과의 격차는 두 자릿수. 그것도 뭐 거의 뭐 한 20% 전후가 되는 이 마당에 과연 이번에 국민의힘 전대가 그런 식의 논란으로 친길 반길 뭐 이런 식의 구도가 고착이 되면 이게 과연 지지율을 확장하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한길 강사가 직접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면접이라는 용어를 썼죠. 사실은 이제 후보 검증하는 내용을 질의서를 통해서 사실 하겠다 이제 이랬던 것인데 전한길 강사가 탄핵 과정에서 미친 활동력, 영향력 굉장했죠. 그리고 많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데 전한길 강사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입당도 그렇고 각 후보에 대해서 전한길 강사 입장을 밝히는 건 상당히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너무 오버액션을 하면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게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 입장을 밝혀라 이런 거야 적절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정교하게 전한길 강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에도 예. 면접을 보겠다는 말을 전한길 씨가 한 적은 없다. 맞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란 말은 안 했고 그 면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한길 씨가 딱 앉아 있는데 김문수 후보 들어와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또 뭐 장동혁 이런 형식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나 분위기가 내가 공개 질의나 뭐 이런 강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지지를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면접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개 질의를 하고 그 공개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서 내가 우리 지지층, 나를 지지하고 따르고 또 하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누구다. 누구는 우리가 밀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면접이란 형식으로 비춰진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1차 뉴시스가 며칠 전에 실시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일단 김문수 후보가 선두 뭐 30.4% 그렇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그 20%에 근접하는 뭐 19점 몇 %. 그러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만 합쳐도 과반이 넘어서 다만 이건 이제 전제가 있죠.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전대 룰대로 해보면 그렇고 또 무당층에게 물어보면 1등은 어렵사리 김문수 후보가 지켜지는데 2등이 바뀌잖아요. 조경태 의원으로. 그리고 전체 모든 그 성향과 관련 이념 성향을 다 뭉뚱그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아예 1등이 조경태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역선택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이 국힘 전대가 과연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보수층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나가는 길에 이 전한길 강사 변수가 어떤 그 영향을 줄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그 보수가 좀 힘을 내야 되는 국면에서 전한길 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문제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당대표 출마자들에게 공개 질서를 통해서 어떤 입장인지 일종의 이제 후보 검증 문제로 이제 다뤄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좀 중요한 현안들 관세 협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 좀
조목조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 구독, 좋아요. 김기웅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오프닝 때 김여정이 최근에 지금 이재명 정권 관련해서 쓸데없는 던지다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들 상대하지 않는다. 네. 상대국도 상대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얘기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문제도 얘기했어요. 김정은 초청 문제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것과 별개로 한국일보와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이 김정은이 에이펙에 참여하거나 행사 전후로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외교 이벤트 이걸 좀 만들려고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졌고, 지난 대선 당시에 이건 이종석이, 지금은 이제 국정원장이죠. 이종석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판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상상력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밥에 그나물이고 에이펙에 김정은을 모시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태는 가히 좀 예측이 됐는데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속된 말로 이제 김여정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헛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북한을 바라볼 때 예전에 한 20년 전 상황으로 머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연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북한과 지금 북한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보 정권으로 인해서 핵 개발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측,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됐을 때 계산서를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사실상 혈맹 관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밀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본인들도 북한한테 뭔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직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냉정한 현실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한테 자꾸 여기 와라,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북한의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벤트거든요. 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문재인 때 3번 정도 응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상 얻은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해달라 이렇게 읍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냉정하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핵의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원칙과 당당함의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북 방송도 중지하고 50년 동안 국정원에서 라디오하고 TV 관련된 거 우리 자유의 목소리는 차단을 하고 북한의 만화나 영화 심지어 뉴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빗장을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의 진보 정권에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했던 본인들한테 했던 것들이 말이 앞서고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아무리 손을 이렇게 흔든다고 한들 그에 응답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댓글을 한번 잠깐 볼게요. 가을이님이 여정이까지 패싱, 김여정이 이재명 정권 패싱했다고 여정이까지 패싱 이렇게
주셨고, 하울님은 김정은만 참여했으면 좋겠다. 에이펙에 김정은만 오면 좋겠다. 히트님은 시진핑, 김정은, 찐명 이렇게 함께하면 볼만하겠네.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의 정상들은 참여를 안 하고 에이펙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김정은, 찐명과 함께하면 좋겠다. 참 보는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보시기도 하는군요. 자, 그런데 김정은 관련해서 김여정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이제 사실 북한 전문가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미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회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적대적인 국가, 두 개국 국가라고 이미 선명을 한 상태고, 김정은은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자유롭게 뭘 할 수,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늘 자기 중심으로 아주 북한과 같은 폐쇄된 국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자기 관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자 외교, 러시아가 초청을 해도 그래도 안 간 거죠. 그런 김정은이 그런 다른 나라 국가들과 정상들과 서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때도 판문점에서 그냥 겨우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나 우리 주요한 국정원 책임자들이 김정은을 에이펙에 오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여기에다 미국과 협의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제어하느냐, 그 흐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이 바뀐 사람이 친중적인 성향과 친북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지금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해서 막 좋다고 했는데, 문재인 보유국입니까? 지금 이재명 보유국이라고 신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봤을 때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될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연과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짓이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승절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나 정청래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에이펙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지의 부분부터 딱 전제로 깔고 나서, 그리고 에이펙이란 거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 다자협력, 이걸 위한 테이블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핵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른바 깡패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을 여기 오게끔 한다는 거는 에이펙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악수를 두느냐,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쇼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쪽에 북한이 미온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지금 헛된 망상이라고 그런 욕을 먹을지언정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소비 쿠폰을 주는 것처럼 또 할 거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할 거다. 특히나 우리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는데 4월 말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도보다리.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KBS에 있었지만, 너무나 언론이 그때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 사람이 만난 거를 너무나 감성적으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에서 이 펜앤마이크에서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 좋은 게 좋다, 아 평화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맥락과 이런 쇼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점점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의 명분과 시간을 북한한테 우리가 줬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초청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문제예요. 초청을 할 수 있느냐 없냐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김정은을 APEC에 초청을 할 수 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노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PEC에 참가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거기에 김정은을 대신 앉힌다? 이런 망상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 장면을 먼저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최동석 얘기를 마침 해줬어요. 이재명이 하늘이 내린 민족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최동석. 그런데 이재명의 과거 형수 욕설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법카 사용에 관한 문제도 지금 발언도 또 소개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자,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을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욕설이 나온 건 형님으로 대표되는 정통적 체계와 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 안에서 부딪힌 것이라면서 전후 맥락과 이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을 알면 욕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 이야기들 중에 특히나 저 무슨 전통적 체계와 민주적 체계가 충돌한다는 저 장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궤변이고요. 욕설을 철학적인 것으로 철학적 승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쪼증은 상대방이 화날 때까지 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내가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사혁신처장을 했고요. 이분이 인사는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코드 인사로 딱 박은 거잖아요. 뭐냐? 내가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게 딱 최동석이라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실 우리가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놓았을까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분이 처음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이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친문 진영을 공격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을 쓰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의 컴플렉스 그리고 이재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안목, 시선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의 명분과 논리와 그런 컴플렉스를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형수 욕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컴플렉스가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통적 가치체계하고 민주적 가치체계가 맞부딪힌 거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이재명이 이거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경험이다.
저는 뭐 존재의 경험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궤변론자, 이런 어용 지식인이 하는 표현이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제3자나 잘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 존재의 경험, 그리고 민주적 가치하고 전통적 가치가 충돌해? 이해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언어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촘스키가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면 행동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진보 진영이 언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언어를 프레임을 잡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마땅히 본인의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뭔가 옹호해주는 그럴싸한 사람이 없었는데 만난 거예요. 영혼의 단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강선우 후보자처럼 이거는 갑질이다 해서 내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꽤 많이 간다고 보고 또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항상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쉴드 치고 옹호하고 아첨하는데 와이프 이재명의 귀를 한쪽을 잡고 있는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김혜경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아니 갑질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1억 넘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과일 제사 지낸다. 과일, 초밥, 소고기 좋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경기도지사 배우자라는 이유로 사모님 팀을 만들어가지고 관용차 이용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억지 춘향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이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 궤변을 만들어내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든다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재명의 주권 시대에 들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아까 김혜경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사과를 공식 석상에 사과를 했을 때 이 다음날 사과한 다음날 최동석이가 김혜경의 사과에 대해서 김혜경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거에 왜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서 그렇고 왜 환관 내시들 예? 임금님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뭘 변을 보고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지금 내부의 인사풍조 이게 성남 라인이 상당히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성남 라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 라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의 그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라인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 저도 그냥 단순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좋아했는구나 이랬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잖아요. 싫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메타노이아 이게 그리스어로 회계래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전파자 전도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 회개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딱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나 쫓증하고 그렇게 하면 나 욕 보이는 건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그 치부,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런 식으로까지 옹호해주고 하는데 제3자가 들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뭡니까? 존재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뭐 서로 전통의 가치와 민주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또 회계 메타노이아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같은 사람의 어용 지식인 아닙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도 친문 쪽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별로 따뜻한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이재명한테는. 그래서 본인한테도 어영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존재의 경험, 메타노이아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끌고 가야겠구나. 결국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는 일종의 저는 리플리 증후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상의 거짓의 공간에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하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의 워딩을 통해서 강화됐겠죠. 그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다 정치검찰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만들었고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뭡니까?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만들어서 착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조, 명분,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는 최동석이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최동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진짜 황당하다.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을 통해서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위험한 생각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최동석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형수한테 누가 들어도 듣기에 민망한 그냥 조폭들도 자기 형수한테는 그렇게 쓰기 어려운 양아치들도 그런 쓰기 어려운 욕설을 했으면 그건 4가지가 없는 겁니다. 4가지. 그렇죠. 4가지가 없는데 그걸 전통적 체계가 어떤데 민주적 체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식인들을 할 때 환관 내시아와 같이 그냥 궤변을 하는 지식인.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나요? 최동석 문제가 어쨌든 자기 내부를 공격하는 여러 상황이니까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최동석 처장을 향해서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는 했는데 최동석 처장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 다만 이제 사퇴 여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립해서 대통령 인사권자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일종의 암시를 했어요. 민주당 내 지금 여러 인사들 최동석이 공격한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 제가 볼 때 할 말을 못 합니다. 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윤건영 의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하고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수입니다. 뭐냐면 최동석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비명 행사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동석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의 치부와 컴플렉스와 여러 가지를 합리화해서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내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나에 대한 어떤 악감정과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심한 욕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상대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용을 했어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했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진영에 대해서 어떤 진짜 험한 말을 쏟아놨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문재인 전 대통령 싫어해. 그리고 당신들 내가 정권 잡았어. 뭐라고 이견 제시해봐. 왜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다 솔직하게 고백한 게 뭐냐? 자신이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명 행사 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폭력 집단과 암거란 집단들을 당내 내둬서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체포 동의안 됐을 때 가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정리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문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응징을 할 겁니다. 응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쪽에 비명 쪽에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제 황당하죠? 백승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사과했다가 뒤늦게 이거 개인이다. 왜냐? 본인이 좌표 찍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의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당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빨리 이 사람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누구도 쉽게 못한다. 저는 굉장히 이게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어떻게 볼까요?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를 당내에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인사 관련 문제, 김현진 문제도 한번 연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관련실 지금 대통령 인적 구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1번 낙마자가 있었죠.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으로 낭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낙마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체자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죠. 일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됐던 박송호 전 노동부 노동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두 번째 이제 낙마자가 되겠죠. 그리고 쭉쭉 이어지죠. 논물 표절 의혹 이진숙,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이죠. 한 달 사이에 지금 불과 일단 5명이 날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네 번째 강선우가 네 번째를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도 교체됐어요. 임금 체불 의혹으로. 그러니까 5명의 지금 낙마자가 사실상 있었던 셈이죠. 여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논란인 가운데 지금 우리 김기현 대변인께서는 자 이재명이 최동석을 어떻게 생각할지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 김기현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에서 일을 지금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직접 담당은 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라도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보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구조, 인사 구조, 내부 어떤 흐름 이런 걸 보실 텐데 지금 이런 낙마가 질비하게 한 달 사이에 발생하는 이 상황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많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측근 그룹과 같이 했습니다.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병기남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기남님. 네. 와닿지 않나요? 병기? 냄새가? 예. 냄새가 나는데 왜냐? 변이 뭐냐? 변호인입니다. 어떤 변호인이냐? 좋은 일에서 나랑 같이 있던 변호인이 아니라 나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속된 말로 구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줬죠?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넘버 2 기조실장도 보내고 법제처장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실도 들여보냈습니다. 네. 어디냐 제일 중요한 왕수석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안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고 또 성남 라인의 경기의 기입니다. 변호인의 변에 여기서 병기남에서 기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뭡니까? 성남입니다. 경기도와 성남 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 라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인사와 총무 라인에. 결국은 뭐냐? 인사와 그다음에 총무 쪽에서 뭔가 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검증을 누가 하느냐? 국정상황실과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변호인 그리고 성남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누가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걸 검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섹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다 짬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최동석, 강선우, 이진숙 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고 국정 기조하고 맞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논문 표절했잖아요. 갑질했잖아요. 막말했잖아요.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쓴 겁니다. 인사혁신차장 쓰고 강선우도 갑질하면서 쓰고 논문 표절 10개 이상 한 사람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검증 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측근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아예 붕괴돼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직을 나눠주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네. 전형을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변기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영향력으로 보면 반대 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성남이 그렇습니다. 가장 세고 경기 라인, 그다음 변호인 라인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한 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현지 비서관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고 있다. 뭐 김현지 비서관 한번 만나게 네. 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산 같은 데도 네, 그렇고 예. 지금 뭐 강훈식도 그렇고 우상호도 강원도에 나가나 어찌나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인데 이 김현지 같은 인물,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김현지 같은 인물이 계속 사실은 이 핵심 대통령실 핵심 라인에 지금 있고 가장 큰 입김과 영향력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면 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인사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체적 권력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이 해석과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50일 됐나요? 참 힘들게 제가 지내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점은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이 딱 인물이 딱 돼서 비선 실세다, 문고리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정권 말기도 아닙니다. 네. 50일 지났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대표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권력이란 것들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공천이란 것도 능력별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네. 이른바 사심이 있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김현지만 내가 마음을 사면 되겠구나. 최동석만 마음에 사면 되겠구나.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고요. 특히나 요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때 과정을 보면 다른 데가 아니라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김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게 오후 2시고 2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시 반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 박찬대가 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17분 전에 강선우 후보자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 속에서 모든 권력이 김현지를 통해서 투사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 정도 나오면 인사 라인, 검증 라인 문제 있다고 해서 김현지 그 다음에 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문제 있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 지금 김현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그 말 중에서 형 대신에 만사현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기현 정 대변인 2부에 모시고
자, 김정은 초청 문제부터 국정원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있었죠. 그 장면부터 김현지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큰 흐름이 지금 그렇게 궤가 짜이고 있네요. 자, 그 장면들 살펴봤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